무엇에 목을 졸린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범행이 벌어졌다는 것에 관련된 흔적이 없다. 지운 거거나 아니면 조작된 거죠.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새벽 00시 53분경 코로나19로 인해 거리엔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요했던 그 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 경찰서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죠. 저희 집에 술 마시고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숨을 안 쉬어요. 여기 좀 와주세요. 경찰은 신고자가 말한 미추홀구의 한 주거지로 출동했습니다. 최초 신고 시각에서 6분이 지난 00시 59분경 경찰은 구급대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고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성은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 채 머리와 가슴은 매트 위에, 엉덩이와 다리는 매트 밖 바닥에 둔 자세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이미 호흡과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남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인 4월 21일 오전 9시 6분 인천 중구의 한 병원에서 끝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50세의 유씨, 키 173.5cm에 몸무게 102kg에 누가 봐도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2%였던 남성, 당시 인사불성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는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에 있는 한 자택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노모, 아들인 사망한 유씨, 그리고 노모의 딸과 딸의 초등학생 자녀 둘, 이렇게 총 5명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 유씨는 약 8년 전 노모와 함께 딸의 집에 들어와 같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사건 발생 전인 2019년 4월에서 6월쯤 다니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혼도 겪었던 그는 사망 전까지 10개월 내지 1년 정도 거의 매일 집에 머물며 술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유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무언가로 목을 졸려 숨진 것입니다. 누군가 남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목이 졸려 살해된 집인데 현장이 너무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피해자가 100kg 거구잖아요. 그런데 흔히 볼 수 있는 몸부림의 흔적도 없었고 물건이 넘어졌거나 어질러진 부분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체격과 사망 원인을 고려했을 때 현장이 깔끔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4월의 새벽, 그날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크라임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멤버십, 저와 교수님이 짤막한 사건 이야기야 다사다난한 그냥 스몰톡 여러 가지 것들을 멤버십에 올리고 있으니까 크라임 후원 겸 여러 가지 영상도 시청할 수 있는 멤버십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0년 4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인천의 한 자택에서 50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요. 당시 발견 모습이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아무래도 스테이징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경부압박 질식사라고 하는데 무엇에 목을 졸린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범행이 벌어졌다는 것에 관련된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흔적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 상황 이런 것들을 싹 다 지운 거거나 아니면 조작된 거죠. 이건 시체만 있고 나머지는 다 의심봐야 되는 상황이고, 알코올 농도가 0.142가 수주정 부리는 경우도 이 정도 되고, 완전히 그 떡이 된 경우도 그보다 조금 더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조금 편차가 좀 심해요. 문제는 여기는 본인의 거주지인데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사건은 매우 이상한 사건이다. 그래서 명확히 사건 재구성,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뭐 이런 자료 조사가 있더라고요. 체중 102kg 남성이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이 약 102g이 필요한데 이게 소주 약 한 병 반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대충 100이고 그러면 역산이죠. 죽었을 때는 얼마였느냐? 그러니까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대략 몇 시간 전에 죽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의 문제는 시반이나 시간 같은 것은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102kg에 50이면 이제 한창 또 몸을 또 쓸 수 있는 남성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거의 얌전하게 죽어줬느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알코올- 얌전하게 죽은 네. 것처럼 보이게 네. 됐느냐. 여기서 전제는 그거예요. 쓰러진 사람인데 숨을 안 쉬어요 라고 했어요. 네. 그 노모가. 근데 술 마시고 쓰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쓰러졌는데 술 마신지 어떻게 알아? 그 원인이 들어가 있네요. 문장 구성 안에. 그렇죠. 세 개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이걸 한꺼번에 쭉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만큼의 시간을 한 번에 딱 합축한 거예요. 네. 정리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진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술 분석에서 요런 거를 찾아야 되지 핵심적인 부분이 이게 누구의 시각이지? 그럼 이 사람이 뭘 본 거야? 안 본 게 뭐야? 왜 이런 얘기를 해? 왜 시제가 그래? 왜 시간이 이래? 이게 바로 진술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노모가 이 사건의 주요한 용의자로 바로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자, 사망한 유 씨가 발견된 집이 좀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현장 왜 그렇게 깔끔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씨는 점차 가족들에게 술주정과 폭언을 퍼붓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고통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는 술과 분노로 표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결국 이 집안은 한 사람의 무너진 삶과 함께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균열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정말 너무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집에서 술 마시고 취해서는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런 모습을 매일 보는 것도 싫고 그런 아들의 비위를 맞추며 사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망가져가는 아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자신이 아들 유 씨를 죽였다고 자백한 어머니 김 씨. 그날 새벽 경찰이 숭이동 주택으로 출동하게 된 것도 어머니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속을 너무 썩여서 목을 졸랐더니 죽은 것 같다. 숨을 안 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당시 경찰과 2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아들의 모친 김 씨는 침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아들 유 씨는 그날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술 주정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고함을 지르고 짜증을 내며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던 악몽 같은 패턴이 그날 밤에도 그대로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술을 더 달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소주를 꺼내주다가 순간적으로 그걸로 아들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그 후에 술에 젖은 아들을 닦아주다가 수건으로 목을 졸라버렸어요. 아들도 너무 괴로워하고 저도 괴롭고 술 때문에 계속 힘들게 할까봐. 사건 발생일인 4월 21일 자정 00시 30분경 술 주정 문제로 다투고도 계속해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아들을 본 어머니는 아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거꾸로 들었고 바닥에 앉아있는 유 씨의 뒤에 서서 뒤통수에 그대로 내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닦아달라는 아들의 말에 거실 베란다 빨래 바구니에서 수건을 꺼내 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길이 약 75cm, 폭 40cm의 일반 가정에서 흔히 쓰는 평범한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머니 김 씨가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은 조용히 아들의 목에 감겼습니다. 모친의 자백으로 사건은 명백히 설명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진술에는 이상한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날 저는 9시 20분쯤 집에 들어왔었거든요. 들어갔더니 벌써 오빠가 만취돼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술을 더 내오라고 막 소리치고 그 이후요? 그리고는 오빠가 술을 더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딸 유 씨. 하지만 어머니 김 씨는 범행 시각 아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해 둘 사이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억의 차이일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머니 김 씨는
사건 당시 76세의 나이였습니다. 나이된 노모가 완력으로 102kg의 젊은 아들에게 가능했던 동작들일까? 심지어 경찰과 감식반이 작성한 현장 조사서를 보면 이상한 점들이 몇 가지 더 보입니다. 현장에는 당일 피해자가 주사를 부릴 정도로 마셨어야 할 빈 소주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언급한 깨끗했던 집안 상태. 그게 이상한 이유는 분명히 아들 유 씨의 머리를 맞고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바닥에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김 씨의 자백대로 술에 취한 성인 남성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목을 졸린다면 저항으로 몸을 움직이며 자신의 주변에 흩어진 소주병 파편에 의해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망한 유 씨의 왼쪽 다리 한 곳에서만 소주병 파편으로 인한 상처를 발견할 수 있었을 뿐 그 밖의 상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은 진술. 어머니의 자백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네, 당시 충격적이게도 어머니가 아들을 죽였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평소에 너무 이 이슬주전과 이런 것들이 심해서 내가 못 참겠어서 뒤통수를 소주로 내리치고 그리고 닦아달라고 했는데 수건을 갖고 와서 그대로 목에 감아서 죽였다. 이런 진술이에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설명이 잘 안 되죠. 이 진술을 받은 사람이 경찰일 텐데 네네. 왜 의문을 안 가졌을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76세의 노모가 아들 새끼가 소주병 지랄을 하니까 소주병을 뒤로해서 뒤통수를 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주병 파편이 팍 튀어요. 그럼 젖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맞으면 찢어져요. 네. 터지고 안 터졌다는 거예요. 터졌다는 이야기까지는 없는. 아니, 근데 네. 닦아달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소주가 흘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피부가 터졌다는 얘기는 부검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네. 말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네. 이 진술을 듣는 경찰에는 확인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뭘 닦아달라는 거야?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피를 닦아달라는 걸로 전 이해했어요. 네. 근데 피가 있습니까? 이거 피가 없어요. 네. 피가 있어 죽은 게 아니에요. 네네. 목졸라 죽은 거예요. 그러면 소주병으로 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가지고 진술이랍시고 어떤 놈이 받았는지 좀 황당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실제로 소주병을 머리를 깠다고 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까? 본인도 쓰러지지 않았다고 했고 닦아달라고 했다고 했어요. 닦아달라고 했으면 닦아주는 과정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서 아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졸랐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닦아달라고 말을 했으니까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을 졸라 죽일 수 있어요? 목을 졸르는데 가만히 있었다. 그렇죠. 그지만 말은 되는데 각각의 문장 사이에 물리적인 네. 과학적인 입증이 안 되는 진술을 했는데도 이거를 아무도 의문을 안 갖고 그냥 이걸로 기소를 했죠. 네.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엉망이 됐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러면 같이 있었다고는 피해자 유 씨 동생 네. 여동생. 동생이죠. 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9시 20분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근데 오빠가 벌써 만취돼 있네? 근데 더 먹진 않은 것 같아요라고. 아니 술을 더 먹진 않았던 걸 어떻게 알아요? 왜 아냐? 술이 없겠죠. 집에 술이 없은 걸 아니까 이 여동생은 네. 아니면 자기가 살림하는 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더 먹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방과 시강 얘기를 하면서 네. 대략 10시 정도에 죽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죠. 2-3시간 정도 예,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네. 9시 20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 사람 동생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네. 이 사람도 살아 있었고 그때 뭐가 됐으니까 이 죽을 때는 세 사람이 다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럼 범인은 누구예요? 지금 이게 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죠. 네. 그러면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노모가 정말 너무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불쌍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에 듣는 입장에서는 아들이 불쌍해서 때렸나 아니지. 보다라고 경찰은 들었을 텐데. 딸이 불쌍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쵸. 어머니 입장에선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매일 집에서 술 먹어서 승정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피해 줄 거 걱정이 됐어요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매일 보는 거 싫고 비일 맞춰 사는 것도 힘들고 망가져라는 것도 힘들었어요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사족이 길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변명이라고 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이유를 막 정확하게 그쵸? 얘기한다. 저는 이걸 봤을 때 이건 이상한데? 이거 누구한테 미안한 거야?
이건 딸일 수 있겠다. 그럼 범인이 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머리를 내리쳤는데 이게 전혀 안 맞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어머니는 딸이 이걸 이렇게 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같이 죽였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내는 게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사하고 기소한 애들은 노모가 자기가 죽였다고 하니까 자백 끝. 이렇게 바보같이 수사를 하니까 이 엉망이 되는 거죠. 네, 이 다리에 소주병에 의한 유리파편 딱 하나. 상처 하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이상한데 이게 목조름에 관련돼서도 이제 당시 이제 피해자는 반팔 셔츠랑 반바지를 입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뭐 이렇게 몸에 티스가 있는 상황이고 네. 소조가 진짜로 깨졌다면은 그리고 이제 또 국가수의 법의관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는 정맥 1, 2kg 정도의 힘, 동맥은 최소 5kg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저산소증이 오게 되고 그 외에 기존이 더해져서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동맥이 눌리면 의식 소실이 빨리 올 수 있고 10초 만에도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목이 눌렸을 때 경부 정맥 폐쇄와 미주신경 압박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미주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심정지도 발생할 수 있다. 목이 졸리는 피해자와 반드시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거는 실험실환경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술 먹고 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누가 손을 대면 당연히 근데 10초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0초가 얼마나 깁니까? 아까 제가 왜 유리 파편 얘기하고 한쪽 다리에 상처가 있다는 거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는 그 누군가가 다리를 눌렀다는 거잖아요. 지가 아픈데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파편. 그러면 누군가는 파편을 싹 치운 거예요. 못 치운 어떤 거가 숨어 있다가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 잡아서 누를 때 네. 상처가 났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파편이 있고 다리가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다리를 잡고 누르면 그렇죠. 밑에가 상처가 난다. 왜냐면 꼼짝 못하게 해서 네. 목을 조니까. 그러면 그거는 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로 수사를 해야지. 네, 뭐 이거 또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는 김 씨 이제 어머니가 평상시에 고혈압 외에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초등학생 아들도 조카도 돌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 손자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은 건강하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증거로 이거를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또 이 법의관이 피해자가 앉아 있고 이 아들이 102kg이 앉아 있고 가해자가 뒤에서 목을 조르면은 피해자의 체중에 가해자의 체중이 더해져서 이렇게 목에 꼭 걸리는 힘이 강해지기 그렇지. 때문에 그게 초크예요. 예, 초크.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그렇죠. 설명을 한 거예요. 아니 가능하지. 그 불가능하대. 근데 할머니가 애를 키우는 것과 사람을 죽이려고 힘을 집중하는 것이 이게 같습니까 맥락이? 자, 저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면 아시겠다시피 모친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수사 결과 그리고 재판 결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뒷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은 현장을 조사하면서 또 하나의 의문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당시 휴지통에는 깨진 소주병 조각들과 다수의 휴지 뭉치가 뒤섞여 들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잘게 부서진 소주병 파편들에 음식물까지 섞여 있었죠. 그 소주병 조각들을 치우면서 여러 차례 휴지로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내어 휴지통에 넣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교적 큰 소주병 파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깨진 소주병 조각들은 언제 치웠을까? 00시 53분 112에 신고했던 피해자의 어머니, 당시 통화는 55분까지 약 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00시 59분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신고를 마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까지는 약 3분 10초가량. 그 짧은 시간 동안 깨진 소주병 파편을 하나하나 모아 음식물과 섞인 바닥을 여러 번 닦아내고 휴지통에 넣어 말끔히 치우는 일, 정말 가능했을까? 더군다나 사람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직후에 혼란과 떨림, 충격이 있을 그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침착하게 청소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아들이 사망한 직후 거실 바닥을 청소할 필요는 있는 것일까? 그런데 경찰이 조사한 통화 내역에 따르면 김 씨는 경찰에 신고한 직후 딸과 통화까지 했습니다. 과연 3분 안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일까? 김 씨의 진술대로 소주병 파편을 치운 이후에 112 신고를 했다면 사건 당일 00시 30분 이전에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했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 이 경우에는 범행 당시 피해자와 그 어머니 김 씨 이외에 제3자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경찰은 어머니 김 씨를 상대로 면밀한 신문에 돌입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소주병 파편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술상을 치운 상태였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진술이 번복됐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정황은 범행 재현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재현할 때 김 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동작이나 수건으로 목을 조르는 동작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해서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김 씨에게 목 조르는 자세를 요청하자 어떻게 해요?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주위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깨진 소주병 파편을 의식하는 어떠한 동작도 취하지 않았던 김 씨. 정말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면 그 순간을 그렇게까지 기억 못할 수 있을까?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딸의 진술마저 신빙성이 의심됐습니다. 사건 당일 00시 08분부터 00시 30분 사이에 딸은 두 자녀를 데리고 남편이 생활하는 수원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 피해자는 살아 있었다라고 진술한 딸 유 씨. 제가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오빠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고 자꾸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은 겁을 먹고 울어서 수원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를 한 뒤에 택시를 타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수사팀은 곧 그녀의 진술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진술들에서 남편이 오라고 해서 갔다는 등 그때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 집에 들어온 다음부터 떠날 때까지 오빠가 술 마신 것 같다, 혹은 그때 방에서 마신 것 같다, 혹은 마셨다, 또는 마시는 걸 본 적은 없다 등등 계속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습니다. 심지어 딸의 진술과 그 남편의 진술도 달랐습니다. 아이 엄마가 가도 되냐고 전화가 와서 오라고 해서 오게 됐다라고 진술한 그녀의 남편.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딸은 수사 과정에서 한마디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습니다. 엄마가 목을 졸랐을 때 오빠도 양심이 있다면 죽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빠 삶이 재미가 없어서 그냥 살기 싫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신고 직후에 기민했던 상황, 3분 10초간에 벌어졌던 상황은 뭐냐면은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신고를 하고 파편을 이렇게 해서 다 바닥 여러 번 닦고 딸에게도 전화를 하고 그리고 3분 10초 뒤에 딱 경찰하고 구급대가 도착을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걸 청소해야 돼? 근데 이거는 2분 안에, 3분 안에, 아니 5분 안에 그걸 하는 것도 이상하고 하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은 10시나 아니면 10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죽었을 것이고 그 뒤에 네. 청소가 됐고 그 뒤에 신고가 됐다. 그래서 그 모모가 지나치게 차분하게 신고를 한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휴지통 속에 소주병 조각도 잘게 부서진 파편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큰 조각들이 이렇게 덮여 있는 상황이었다고. 사실 근데 그것도 좀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성청소를 큰 조각을 저도 유리 깨면은 큰 조각부터 이렇게 해서 먼저 드러내고 버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거해서 그렇죠. 버립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 사람이 거기서 죽었지만은 병원에서 죽었기 때문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그런 거고 저는 다른 거보다 딸 유 씨의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 딸 유 씨가 상당히 그 상황에 대한 얘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어머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당황했고 자기가 죽였으니까 소위 패닉이 왔을 수 있어요. 네. 딸은 왜 패닉이 와요? 딸은 자기가 거기 현장에 없었잖아고 얘기했잖아요. 오빠랑 막 그 살아있을 때 막 말다툼하고 나간 거잖아요. 애들 데리고 화나서 나갔다. 뭐 이런 그럼 취지입니다. 대략 한 10시 반이나 11시쯤 나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갔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사망 시간을 10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말씀드렸죠. 계속. 네. 그럼 죽이고 택시 타고 간 다음에 청소 다 하고 이 어머니는 좀 기다렸다가 신고하고. 그렇죠. 네. 이래도 뭐 틀려지는 게 있나요? 그리고 신고한 후에 전화를 통화를 했죠. 딸에게 전화합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예.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판사들도
딸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또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딸이 이제 이건 판결문에도 좀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화요일 날 밤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애들 초등학생이면 학교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집에서는 늘 이런 그 술판 시비와 다툼이 있는 집인데 애들 학교 가야 되는 날인데 애들을 그냥 데리고 갔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다. 수원으로? 네, 네. 수업도 그냥 빼고 일명.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1심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2심 넘어갈 때는 이건 다시 검사가 네.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시 수사를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물러날 수는 없다. 예. 1심이 나니까 검사가 완전히 오? 그래? 야, 아니 있는 것도 안 받아줘? 그럼 내가 해갖고 보강할게 해서 그때 부검이 뭐 이거 뭐 진술 네. 통합심의 분석이라는 걸 다 했어요. 네. 근데 그럼 변호사 가만히 있겠어요? 야, 기소했으면 끝이지. 기소한 다음에 나오는 증거는 그건 증거로 인정 못해. 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원칙상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소 이후에 취득된 증거는 증명이 없는데 우리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이후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판사들이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만 안 믿죠. 그럼 더 불리해져요. 네. 그러니까 막 심리 검사하고 막 해도 판사가 보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죠. 뭐라고 해? 그게 맞아. 그런데 우리한테는 우리 의심은 덜어주질 못해서 이거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네. 네. 네,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과 딸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공소 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자백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사건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가족을 보호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허위의 진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 중에서 먼저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고 그 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는 자백은 그 진실성과 신빙성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발생한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고 다음으로 딸이 집을 떠날 때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믿지 아니하며 위 진술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무죄. 이후 항소심, 대법원까지 최종 무죄가 나옵니다. 이 말이 사실은 이 판사가 뭘 지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집안에서 발생한 사건, 가족들만 있는 사건에서 가족 보호라는 명목으로 허위 진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네. 이 말 속에는 누가 범인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가 있다. 그 말이 정확하죠. 근데 문제는 곧 죽어도 검사는 그 기소를 바꾸지 않아.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럼 수사검사 깨지지. 네. 1심 했던 검사 깨지지. 징계받지. 네. 그러니까 빠꾸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빠꾸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물론 비록 사람의 목숨을 상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런 짓을 했을까라는 일망의 어떤 네. 이해는 합니다만 그들 본인들한테도 명확히 팩트를 받고 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맞는 거지. 지금 이건 어정쩡한 이건 미제 사건이에요. 무죄 났어. 범인도 못 찾아. 수사를 하질 않아. 이거 말씀드리면요. 이 최종 무죄가 나오니까 경찰이 이제 입장 발표를 합니다. 철저하게 재조사하겠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로 단 한 줄의 기사가 없어요. 왜냐? 재수사라는 건 없어요. 그럼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럼 누구를 해? 그럼 딸을 하거나 사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엄마는 무죄니까 일사부재리가 되니까. 네. 물론 제가 딸이 죽였다고 하는 거는 저의 추정이고 네. 그 판사들의 일부 심증이지만 명확치 않아요.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그 개차반 개새끼라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를 밝혀줘야 될 국가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진짜 이 판사들은 말 그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냥 FM대로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경찰들은 범인이 누군지 알면서도 이 상황을 보니까 죽은 놈이 완전 새끼거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그렇죠. 이랬다고 그냥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공무원 경찰 수사권을 가진 수사를 하는 입장에선 그건 아니다. 심정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판사는 분명히 알아요. 네. 이거 판결문에 녹아 있잖아요. 네.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못해도. 노모는 어떤 심정일까요? 그러니까 참 고통 속에 사실 것 같아요. 생각이 계속 나겠죠, 아들에 그렇죠. 대해서. 예. 그러니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지옥에 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무죄라 하더라도 그냥 심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께서도 이성적인 판단과 심정적인 판단이 좀 갈렸던 예.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고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행패를 부리긴 했지만 뭐 살해라는 걸 통해서 생을 마감을 했기 그쵸. 때문에 굉장히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건 아니죠. 사실은 그 네. 부분은. 예. 다른 방법도 사실은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럼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사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